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퇴직연금,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보면 참 걱정입니다. 제자리면 다행이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적지가 않거든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투자 방식이나 또 대상을 바꾸는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정기예금이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고요. 또 세금을 빼고 이래저래 빼다 보면은 실제 받는 이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플러스 된 것 볼까요?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요. 63개월째 플러스고요. 지방 공기업 부채 5년 만에 27조 원이나 플러스 됐다고 합니다. 플러스라고 해도 좋을 게 없네요. 6.4 지방선거 참가율이 16년 만에 최대였다고 하죠.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삶에 도움될 수 있게 바꾸고 싶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 아닐까 싶습니다. 헛된 바람이 되지 않도록 당선자들 힘내주십시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입니다. 전국이 지방선거 결과로 떠들썩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이 확정이 됐죠. 용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소송 중인 철도창 부지는 지켜보고 통합개발로 묶였던 서부 이촌동은 개별 개발로 풀어서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이후에 용산 개발의 향배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전산 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KB국민은행의 내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금융지주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하루 쉬었다가 열렸는데 어떻게 끝났나요? 네, 항상 목요일은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좀 가슴이 좀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오늘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1995.48포인트, 일단 마이너스 13.08포인트였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역시 523.12, 마이너스 8.16포인트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양 시장 모두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는 흐름이라고 보면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거래소 시장은 그래도 1990이라는 마지노선이 남아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끝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았었고요. 네.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다시 또 팔기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시키면서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654억을 매수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24억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하락의 주범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원흉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입니다. 특히 투신권과 금융투자 쪽에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좀 주춤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탄력을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팔지 않았었나요? 네, 장중에는 마이너스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요. 네. 장후장에 2시 한 반 정도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선물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전환된 모습인데요. 사실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다시 여러분들이랑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겠지만 그날이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선물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선물의 매도와 함께 많이 좀 엮이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마지막에 프로그램에서 있어서 좀 개선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원흉을 잠깐 얘기를 하신 게 이제 기관이었는데요. 네네. 글쎄요, 이게 기관 혼자 막아낼 수 있는 원래 장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말고 또 다른 재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사실 정말 불어도 앉혀놓고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거기서 시장에 주식이 삼성그룹주하고 몇몇 IT 주식 빼놓으면은 없는 것도 아닌데.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것인가? 좀 사실은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는지, 정말로. 그 정도로 좀, 오늘은 특히 더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오늘도 사실 좀 편중 형상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삼성 SDI,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등이 좀 급등을 하고 하이닉스가 좀 급등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환율도 좀 안 좋고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뭐 매수할 수 있는 뭔가 조건에 좀 부합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관련주로서 코스피 200 내에 들어가는 지수 관련주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네. 전혀 뭐 매수세가 가동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뭐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려하는 기관에 좀 어느 정도 수급 조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을 네.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다들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노쇼펀드,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의 계속 매물들이 시장을 상단을 막고 있으면서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0 부근에서 계속 환매 물량이 있었잖아요, 기관에. 펀드 환매 물량이 네.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예. 지금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 주변에서 펀드 환매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펀드 환매는 지난번에 한번 상승했을 때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환매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환매 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시장의 흐름이 약간 의심이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헤지 펀드들이 최근 3개월가량 수익이 안 나고 좀 손실이 나면서 일정 부분 뭐 청산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매 물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섹터 쪽으로의 매도세가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또 삼성그룹주라든지 그런 지배구조 관련한 그런 그룹주 쪽으로 몰려가기 위한 매도를 또 다시 한번 더 촉발시키면서 악순환에 계속 순환이 되면서 이런 악화가 계속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도 안 좋고 코스닥이 특히 또 기관의 투매 성격이 좀 많이 급락이 이어지고 매수세가 거의 실종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건설하고 통신업종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건설업종, 통신업종뿐만 아니라요. 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을 빼놓고는 거의 다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태양광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유업체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일부는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워낙 지난 화요일날 좀 하락이 좀 많이 깊었었고요. 오늘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거의 다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좀 상실감을 더 많이 크게 한 지수가 지금 1995인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실감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유럽중앙은행 또 네. 금리 결정이 있고 네. 하니까요. 그거 지켜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초반에 좀 봐야겠네요.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하며 많이 네. 기대하는 바가 큰데 예. 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악재보다는 좀 호재를 좀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거가 이제 끝났네요. 네.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좀 뜨는 건가요? 뜰 요인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정부가 이제 선거 후에 어떻게든 이제 경제 살리기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정부로서도 이 세월호 국면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세월호 이후에 국민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 같은 거를 억제를 하면서 실물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여기에 조금 다시 불을 붙이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오늘 각 장관들이 이제 앞다퉈서 관련 업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부동산 관련 세제 조치들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세금이죠?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3월 5일 날 이 정부 조치가 나옴으로써 그 임대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다 이제 과세를 하는 걸로, 종합과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혔었는데, 그걸 일부 좀 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이 분리과세를 허용을 한다. 내지는 3주택, 4주택자는 그대로 이제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좀 완화하는 방안.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세부담을 과도하게 느끼지 않도록.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임대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종합과세 역시도 지금 보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주택일 경우에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이 되어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좀 하나로 일어나는 방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9억 원이 되나요? 아직은 아마도 확실하지 않지만. 예, 확실치는 않은데, 좀, 1주택자, 2주택자의 구분을 없애는 쪽으로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내지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억 원인데 이걸 9억 원으로 좀 올리는 방안이라든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의 취지는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내지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점을 경감시켜주는, 그럼으로써 주택시장에 조금 좀 이 활성화의 어떤 불씨를 지피려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물리는 쪽이었잖아요. 네, 물린다기보다도 어쨌든 좀 투명하게 해서 네, 안 내던 것을 세금이 이제 새 나가는 게 없게 그런 취지였는데.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내던 세금을 내니까, 이게 이제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좀 조삼모사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현실적인 부분이 아마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때 또 봐야 되겠죠. 예. 국토부 장관 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좀 뭐랄까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도 있죠.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요. 너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 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책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다만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만 이 주택 경기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골간에 대한 주택 경기가 좋든 나쁘든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런 느낌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네,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시장에서는 바라지 않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장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투자 확대를 재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 주택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를 만나가지고 어쨌든 이 업계에 좀 애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현호석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30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30대 그룹 사장단 회의를 갖고, 여기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투자랑 고용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재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말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 반, 근 2달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 요란한 행사 같은 게 모든 게 다 스톱됐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일상적인 경제 활동, 일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좀 되돌아가달라. 그건 돌려 말하면은 투자도 할 건 하고 돈을 좀 쓸 건 쓰고,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할 건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좀 약간 급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 회복세 자체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인데 거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이 전반적인 심리 위축 이것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동력, 성장의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좀 상당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기업 측에서는 다른 얘기는 안 했나요? 그냥 힘들지만 하겠다. 앞이니까 다 알았다고 화답을 하겠죠. 거기서 우리 진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매번 그렇습니다. 항상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에서는 이제 주요 그룹들 만나서 투자 확대해달라, 고용 확대해달라 요청을 하고 또 의례적으로 그걸 내놓긴 내놓는데 사실 기업의 투자나 고용이라는 것이 정부가 한번 부탁한다고 해서 더 늘리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좀 우울한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 공기업 부채가 또 많이 늘었네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요. 정부가 지금 이 공기업 개혁, 특히 그 중에서도 부채 감축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에도 규모는 작지만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자체 소속에. 근데 거기도 사실은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5년 사이에 부채가 27조 원이나 지방 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관련 통계를 보면은 지방 공기업, 그러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이 총 396곳인데요. 작년 말 현재 부채가 74조 원입니다. 2008년이 47조 원이었으니까 5년 사이에 한 27조 원. 퍼센테이지로는 56% 정도 증가를 했고 1조 원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한 11곳쯤 된다고 합니다. 제일 부채가 많은 지방 공기업이 옛날에 이름이 도시개발공사고 지금은 SH공사라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LH공사 같은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사업, 주택사업, 그다음에 토지 조성사업 이런 걸 대신하다 보니까 LH처럼 여기도 사실 빚이 많이 늘어났죠. 특히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는 그 가든5 동남권 유통단지가 분양이 또 저조했고 이런 이유로 해서 늘어나게 됐는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고 있는데 지방 쪽의 공기업 이 개혁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아닌가. 특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 지자체장 어제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런 것들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땅 파고 개발하고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살림 잘하도록 부채도 좀 줄이고 이런 계획을 강조하는 그런 공약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은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은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퓰리처상 사진전 티켓과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영어로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입니다. 3세대 이동통신, 즉 3G를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란 뜻인데 보통 4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 기술을 이용한 요금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요즘은 앞에 광대역을 붙이고 뒤에 어드밴스드를 뜻하는 A를 붙인 상품도 나왔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LPG, 2번 LCD, 3번 LTE.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퓰리처상 사진전 티켓과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조미덕 기자가 경제상식 퀴즈 내줬는데요. 보기에서 뭔가를 강조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보기로 갈 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거기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 관람 티켓과 인기 있는 경제신간 그리고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 또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어제 치러졌던 지방선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조금 움직일까요? 기대와 또 그렇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느낌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서 용산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1기 때도 용산 개발이 무산이 됐고요. 선거 당시에도 용산 개발에 대한 언급은 상대방 후보와 함께 상당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 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죠, 용산 개발.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르긴 했지만 둘 다 추진을 해야지 된다는 데는 박원순 후보 또 정몽준 후보 다 같았었던 것 같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그 공약은 어떤 것이 좀 주안점이었었나요? 글쎄, 박원순 시장이 공약을 직접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정몽준 의원께서 이제 후보가 이제 공약 용산을 이제 바로 재추진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그냥 재추진 자체가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차피 현안 소송이 끝난 뒤에 정비청 부지와 서부 이촌동 부지를 별도로 개발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네.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제시한 건 아니고 저도 그걸 그렇죠. 공약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몽준 후보 측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정도 밝힌 것.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용산 개발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31조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됐었는데 어쨌든 이 개발 사업 주체가 부도를 냈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용산 땅값만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용산만 못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이 개발 기대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네. 그 기대에 이제 반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네. 좀 안 좋지 않냐. 그렇지만 어차피 한국 전체 부동산 지금 집값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태고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용산 개발 호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좀 다시
좀 내려가는 형태가 보이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꺼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땅값에 반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이 재임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용산 개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누가 하든 간에 용산은 개발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다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산 개발의 주체, 그러니까 발주처는 코레일이거든요. 네. 코레일이 주도를 해서 이 소송도 빨리 끝내고 또 어떻게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레일은 나름대로 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작년 초에 용산 개발 사업 정상화 때문에 코레일하고 이제 계속 자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도 어차피 소송을 가더라도 어차피 개발은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개발을 할 때 단지 기존의 계획, 사업 계획 자체가 수요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니까 주주들조차도 증자도 안 하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던 거였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개발은 됩니다. 개발은 되는데 단지 조금 더 일반 그냥 부동산 개발 방식이 아니라 서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인지를 하고 그곳을 이제 개발하는 계획을 이제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제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죠. 근데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려면요. 이게 이것조차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기존에 있던 사업 계획을 그때 조감도까지 다시 다 그렸는데 한 1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송하면은 뭐 한 4, 5년 걸린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사이면은 충분히 코레일 쪽에서는 코레일 정비청 부지 쪽에 대한 사업 계획을 충분히 제대로 된 계획을 할 수 있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 계획을 잘 만들 수가 있죠. 단지 무리하게 30조짜리 사업을 그냥 부동산 대형 부동산 시장 최고급 주거하고 국제 업무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감도는 엄청났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국제 업무지구가 실제로 한국에 지금 여러 군데서 추진했다가 국제 금융지구나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다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여의도 IFC만 해도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많이 높죠. 그래서 근데 한국이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중국 자본들이 지금 인천하고 제주도에다가 2조 5천억 3조씩 들여가지고 카지노 복합 관광 리조트 단지 만들겠다. 정부에서 허가해달라 해서 이제 인천은 지금 허가가 됐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가 있으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외국 투자자들하고 했을 경우에 한국이 의료 관광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술이라든가 굉장히 하여튼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땅이 있으면은 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밝혔는데 정작 서울에는 땅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어떤 미래 산업, 미래의 먹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에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잔뜩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서울이 자생할 수 있는 도시로서 서울의 미래를 담을 그럴 사업 계획을 지금부터 빨리 다시 마련을 한다면은 서부 이촌동 주민들도 좋을 거고 코레일 입장에서도 좋은 개발이 돼가지고 진행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역시 외국 사람들이 갔을 때 중국이 우리는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엄청난 관광객이 지금 해외 나가고서
돈도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한 3배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대비 올해 3월까지 벌써 50%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명동이나 뭐 동대문에서 쇼핑 관광이 대부분인데 네네. 이런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의료 관광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좀 미리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도 일부 외국에서 좀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것도 서울시 전체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금 철도 정비천지대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하고 드림허브 시행사가 소송이 붙었잖아요. 예. 그 소송은 그냥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소송하고 상관없이. 예. 계획은 세워놓고 근데 뭐 소송을 하더라도 상호 합의를 하면은 소송이 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좋은 계획이 만약에 나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상호 합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오히려 소송이 더 빨리 끝나고 더 빨리 개발이 되겠죠. 근데 단지 지금 계획은 그 소송 주체인 그 드림허브 내에 있는 주주사들조차도 이 엄청난 부동산이 이게 과연 분양이 되겠냐. 그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토지비가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증자를 안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든 건설사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이 사업 계획 같으면은 이게 외국 투자자든 국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그러면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서울시는 코레일하고 그 이제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그 머리를 맞대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드림허브도 이제 어차피 소송은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완전히 판결 상호 어느 정도 합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제 3자 간 합의를 좀 진행하면은 좀 더 개발되는 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단지 그 기존의 사업 계획 기존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거죠.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합 개발 한다든가 뭐 30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하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이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박원순 시장도 맞춤형으로 개별적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주민들이 재산권이 계속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뜻이 어떤 건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합의를 해서 개발이 되면은 좋을지. 그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그 부지들 대부분을 뭐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례처럼 도시 재생을 갖다가 뭐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 이촌동도 전체를 갖다 다 밀어버리고 새로 다 진다. 그걸 찬성하는 주민도 한 반 될 거고 그걸 또 반대하는 주민도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종류의 개발 방식이 주민들한테 어차피 여태까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은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발 방식을 서울시가 주민들하고 좀 빨리 그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뭐 어디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그럼. 주도적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국제 업무 개발 계획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원대한 뭐 31조나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뭐를 뭐 좀 줄이고 뭔가를 좀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료 서비스 업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늘리면 좋을 거고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복합관광지구라는 게 네. 병원을 많이 짓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관광 거의 세계 1위인 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의료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검진이나 병원도 있지만 네. 당연히 이제 호텔, 메디텔이라고 그러죠. 예. 호텔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오는 가족들을 위한 호텔 옆에 이제 부대 시설들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카지노도 필요하면 조금 같이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네.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도에 들어오는 IR 복합 리조트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계속 뭐 경제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제가 예전에 오송에다가 실제로 50만 벽짜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개발을 하면 되는데 단지 땅값을 터무니없게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용산은 3조 8천억짜리를 8조를 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썼던. 예,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였죠.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로 본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로 본 경제입니다. 최근 카드사 보면은요,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드 회사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마케팅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회사 측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카드 쓰는 고객인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는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빅데이터로 본 경제에서 오늘 카드 회사의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카드 회사에서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 업계에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경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은 소비의 80%가 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한 2,000여 종의 카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혜택도 10만 개가 넘다 보니까 이제 카드사마다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카드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뭔가요? 내가 어디서 긁느냐, 얼마나 긁느냐, 이런 간단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예, 카드사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요, 이제 그 고객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예를 들면 고객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리고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직업군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상품을 주로 어떤 것들에 활용을 하고, 그런 상품을 구매할 때 또 연관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소비 패턴하고 트렌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보요, 이렇게 소비 패턴이라든지 지역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예,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은요, 각 이제 패턴들 그룹별로 나누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회원사들 또는 카드 사용자들한테 맞춤형 카드 정보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할인 쿠폰이나 할인 혜택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내가 필요 없는 업종에서 할인을 받거나 쿠폰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쓰는 업종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이제 할인 서비스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쿠폰이 날아오다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내주는 거군요.
예, 아마 최근에 어디 예를 들면 식당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네. 곧바로 그 근처에 해당하는 커피 전문점이나 네. 다른 곳에서 이제 할인 쿠폰이 아마 문자로 날라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마케팅은 예전에도 한 거 아닌가요? 예, 예전에도 이제 그런 사용 내역 같은 것들,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일회적으로 어떤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고자 할 때 일회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제 모든 서비스하고 카드 상품을 개발할 때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사가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카드사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관리하면서 효과는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카드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서비스에 활용을 해왔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브라더나 이런 우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카드 회사에서는 개개인 단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형화하고 그룹화해서 해당 그룹이나 해당 유형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빅브라더나 이런 개인정보 침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게 뭐 아날로그식이었죠. 사람이 이렇게 빼내는 형식으로 올해 초에 개인정보가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로 이제 카드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이제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이런 개인의 고객의 성향이나 이런 패턴들을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카드사의 영업으로만 이제 사용을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많이 활용에 대해서는 그 시각이 곱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 카드사에서는 좀 더 이제 그 고객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제 국가 경제에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조직은 이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보안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제 관리 체계,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선행되고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보시기에는 뭐 카드 사태 이후로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완이 되고 있나요, 제도가? 예, 아무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카드사마다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카드 정보를 빅데이터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은 더더욱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카드를 가지고 점포에서 하나를 뭐 긁어서 사요. 그러면은 바로 뭐 어떤 쿠폰이 날아오고 그 점포 내에 어디에 또 유사한 상품인지 알려주고 뭐 이런 서비스도 앞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된 건지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용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이전 실시간 메시징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이제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면 매일 이제 같은 커피 전문점에 들러서 커피를 이제 사가는 고객이 있다면 네. 이제 그 고객의 같은 동선에 위치한 가게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네. 가게들에서는 이 고객들한테 관련된 할인 쿠폰이나 혜택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가게는 매출을 높이고 고객들한테는 좀 더 이제 할인받는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국내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 좀 무섭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편리하고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예, 각각 그런 보안 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면은 윈윈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경제, 오늘은 카드 생활과 카드 빅데이터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라면 익숙할 텐데요.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동통신 3사가 이 기술을 이용한 요금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고속 무선 인터넷. 이것은 무엇일까요?입니다. 1번 LPG, 2번 LCD, 3번 LTE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 관람 티켓, 그리고 편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화제의 경제 신간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요.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요. 엄지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